8월 2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권익위가 지금 막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2명, 열린민주당에서 1명이 부동산 거래 의혹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명단을 전달받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도 클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했었죠. 한편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벌어진 당내 분란에 대해 자신이 부족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호원 전 총리를 임명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총리를 지낸 인물이죠. 하지만 이 대표의 수습에도 갈등의 여지는 이어졌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천 화재 당시 먹방 유튜브를 촬영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결국 사과했죠. 잠시 후에 송영길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지는데요. 이심 송심 논란이 제기된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에 이어서 이정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오늘도 들어올 속보들이 좀 많이 있죠. 자,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권익위가 발표를 해서 류 실장이 고생 좀 했죠. 네. 네, 취재하느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이외 정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이루어진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전인 4시에 국민권익위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 12명에게서 13건, 또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게서 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또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등인데요. 관련 소식은 좀 더 이따가 제가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서는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좀 불거졌는데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집니다. 김의겸 의원으로 뭐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불거졌던 그 흑석동 상가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알려지는데요. 김 의원 측은 곧 반박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관련된 내용, 또 이준석 대표가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요. 아마 관련 내용이 정치부의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김의겸 의원도 또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휴일 영향으로 조금 줄었죠. 엿새 만에 1,5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향후 2주간 700만 회분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추석 전에 70% 1차 접종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을 피한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해당이 될까요? 관련 내용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린 월요일이었습니다. 다정의 뉴스픽5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의 픽은요. 식사는 9시까지 난민 전 세계 미군 기지로 그리고 태풍 오마시스 북상과 이성윤 첫 재판, 마지막은 모든 대북 현안 협력입니다. 자,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재연장에 돌입합니다. 누가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셔요 라는 신고를 받고 업장을 급습했는데 짐은 그대로 손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 옆 건물에서 옥상에 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나오세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네, 기억나시나요? 단속을 피하려고 옥상에 몸을 숨긴 손님과 종업원들 전원이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 소방관, 구청 직원 등 총 20명이 넘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벌써 7주째 접어든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는 요원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가 아닌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고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이후에는 안에서 컵라면 한 그릇 먹거나 야외 테이블 이용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만 노래방과 헬스장, PC방 등의 다중 이용시설은 그대로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같은 2그룹 다중이용시설인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4명까지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경우는 인센티브 대상 제외, 또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에도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인 모임을 가능하게 했는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모일 수 있고 집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요?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들이 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상 식사만 하고 오실 일도 별로 없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평소에 저녁 식사 등을 직장에서 하고 퇴근하신다는 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좀 열어줄 때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흐름들까지 열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 가운데에서 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간만에 1,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량이 줄면서 1,418명이 나왔는데요. 보통 확진자 수는 주 초반에 확 줄었다가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수도권이 847명으로 약 62%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도 523명이 나왔습니다. 공급 차질이 발생했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다소나마 걱정을 들어드리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약속한 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모더나 앞으로 2주 동안 700만 회분의 백신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중에 100만 회분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나머지 600만 회분은 8월 마지막 주부터 순차 도입, 또 9월 물량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까지 전 국민 70%,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물량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700만 회분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216만 회분이 남습니다. 이는 여전히 기약 없이 밀려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앞으로 고위급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7, 8월에 미공급된 물량이 남아있는 9월 공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50.5%, 2차 접종 완료율은 22.5%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은 원래 4주였지만 현재 6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면서도 접종 간격을 다시 줄이는 문제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루마니아에서 받기로 한 모더나 백신 유효 기간이 11월 이후이고 또 무상 공여가 아니라 양국 간의 백신 스와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백신을 좀 공급받는 게 좀 더 시급한 사안이고 루마니아 측에서는 방역 물품과 장비들을 충분히 확충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19 대응을 함께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난민 전 세계 미군 기지로입니다. 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선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남성이 철조망 너머로 무언가를 군인에게 들어서 넘깁니다. 자세히 보니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갓난 아기입니다. 나는 못 갈지언정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는 비극적인 외침입니다. 네, 이렇게 아프간인들에겐 카불 공항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현재까지 공항 근처에서 탈레반의 총격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20명 안팎이고요. 그중에는 게이트로 진입하다가 군중에 깔려서 사망한 2살 배기 아기도 있었습니다. 자, 포대에 쌓인 채 이 쪽쪽이를 빨고 있는 아기를 껴안은 군인까지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아기들을 구출하고 돌보는 모습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철책을 사이에 두고 아이와 아버지는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공항 안에서 아이와 아버지가 다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 아이의 아버지도 함께 구조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적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쳤던 탈레반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피난민 수송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We're bringing our citizens, NATO allies, Afghanis who in fact has helped us in the war effort. But we have a long way to go. And a lot could still go wrong. But to move out 30,000 people in just over a week, that's a great testament to the men and women on the ground in Kabul and our armed services. 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 여객기까지 피난민 수송 작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카타르와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과밀 상태로 난민들이 머물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포함입니다. Planes taking off from Kabul are not flying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They're landing at U.S. military bases and transit centers around the world. Number two, we are conducting thorough security screening for everyone who is not a U.S. citizen or a lawful permanent resident. Number three, we will welcome these Afghans who helped us in the war effort over the last 20 years to their new hom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use that's who we are. That's what America is. 네, 피난민 수송 작전 3단계. 첫째, 한국과 일본 등의 미군 기지 또는 환승센터에 착륙한다. 둘째, 철저한 신원 검사를 한다. 셋째, 미국으로 이동한다입니다. 다만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대략 6만 5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주한미군 측은 지금까지 임무 지시를 받은 바는 없지만 향후에 지시가 있다면 우리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불법 체류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뒤섞인 상황입니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인접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난민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태풍 오마이스 북상입니다. 자, 오늘 전국에서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올해 내륙 지방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밤 9시쯤에 제주를 관통한 뒤 내일 새벽 대구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또 나무도 부러뜨릴 수 있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 수 있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 지역에도 최고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 태풍이 지난 뒤로도 가을 장마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외출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모든 대북 현안 협력으로 꼽았습니다.
이 북한이 복원된 연락선까지 끊으며 반발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의 북핵 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미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다.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ongoing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long-standing, routine, and purely defensive in nature, and support the security of both of our countries. I continue to stand ready to meet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anywhere at any time. 또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보건 및 감염병, 코로나 방역, 또 식수 및 위생 등의 가능한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김 대표는 방한 일정이 겹친 러시아 측의 수석 대표 마르굴로프 차관과도 만났는데요. 러시아가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픽은 이성윤 첫 재판으로 꼽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지 3개월, 그 사이에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죠. 자,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고검장 측의 변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제 사실에 해당하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에 과연 피고인이 관여하였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딱히 증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제 사실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검찰의 공소장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 없는 것 아닌가 한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고요. 이제 오늘 밤 내일 오전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백신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죠. 특히 이제 만 18세에서 49세 백신 사전 예약률이 또 좀 정부의 기준 기대만큼 지금 미치지 못해서 그것도 좀 문제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근데 이제 모더나 백신이 이제 추가로 들어온다니까 그건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정부는 일단 돌파 감염은 극히 확률이 낮다.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독려를 했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요. 전체 접종자의 0.03%에 불과하다면서 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환자들을 보면 미접종자가 91%, 그리고 한 번 접종한 사람이 7%, 접종을 2번 다 완료한 사람이 2% 정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5월에서 7월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접종을 했을 경우에 중증으로 가는 거는 85%, 또 사망은 97% 정도 예방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은 일어나지만 지금 이제 류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사망이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 1차 접종자가 국민의 50%를 넘었고 또 고령층의 2차 접종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순에는 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도 완료될 것이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9월 말 정도에는 완전 접종이 전 국민의 5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면서 접종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아프간 상황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미국 언론이 세계 미군 기지를 이제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공식화했잖아요. 그런 내용을요. 네, 그렇습니다. 난민 숫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인접국이나 유럽 외에도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곳을 찾고 있는 건데요. 그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군 주둔 해외 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체커가 설명했지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요. 카타르나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과밀 상태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난민 문제는 각국의 수용 능력뿐 아니라 정치 상황이나
여론과도 직결이 좀 되는데요. 과거 경험이 있는 유럽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은 약 2만 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올해에만 5천 명이 영국에 정착하도록 하되 여성과 어린이, 종교와 민족적 소수자 등을 수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도 2만 명의 아프간인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호주는 인도적 비자 프로그램으로 3천 명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에 40km의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아프간과 직접 국경을 맞대진 않았지만 터키도 이란을 경유해서 아프간 난민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서 이란과의 국경지대에 군 병력을 늘린 상황입니다. 또 파키스탄은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정말 극과 극이군요. 신채거, 우리 정치권이나 여론 동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권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 또 신중론이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사회와 정부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인권과 세계, 평화, 또 성별, 종교, 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용의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거고요. 반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주한미군 기지 관련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난민 수용의 모든 부담을 아프간 주변 국가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대신에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적어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민을 불법 체류자로 본국에 추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이제 관련 질의가 좀 나왔는데 일단 외통위에서 질의가 나왔죠.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지금은 미국 측과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한다는 공식 제안이 온 건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정 장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 20여 년간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면서 이분 중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그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제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인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 측과 협의 중인 사안은 없고 또 난민 수용 문제는 정책적 법적 측면이라든지 또 아프간 상황이라든지 국민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신중한 게 결정돼야 할 그런 문제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우리나라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 탈레반의 대외 홍보 창구인 문화위원회 소속 한 간부가 연합뉴스와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주고받았습니다.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면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또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프간에는 리튬 등의 이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전자제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 아프간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우리는 한국 지도자 및 경영인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를 강력히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도 아프간으로 네. 잡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난민 전 세계 미군 기지로 주한미군 지시 오면 협력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인사가 최근 또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사퇴 수습에 나선 모양새죠.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관련 내용을 주우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리더에게. 소식적의 리더십 이론을 배울 때 들었던 말입니다. 더러 조직원들이 실수나 오판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리더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책임은 응당 리더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대선 캠프라는 큰 조직을 이끄는 후보들에게도 적용되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한때 자기 자신의 설화로 곤욕을 치르다가 이제는 캠프 인사들 발언으로 인해 진땀을 빼고 있는 분이 있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아니 오늘은 오늘의 조직입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입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오늘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캠프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 상황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보도가 나왔었죠. 윤석열 캠프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히 현재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전제해야 가능한 방안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이 대표의 강제 퇴진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일 논란이 됐던 이준석, 윤석열 갈등 가까스로 봉합 국면을 맞은 상태였죠. 이 비대위 추진설로 내용의 불길은 다시 한번 당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허위 보도, 가짜 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권교체 대여 완수를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1. 대표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이 대통령 만든다고 하니까 유승민 캠프로 가서 이준석 대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윤석열 캠프의 국민통합특보로 임명됐던 인물이죠. 민영삼 특보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글을 올린 건데요. 윤석열 측이 이 대표를 공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해당 행위라는 논란이 삽시간에 번졌고 민 특보도 즉각 해명을 내놨습니다. 캠프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뿐이었다고 말입니다. 특보직 자진 사퇴의 의사도 밝혔는데요. 윤석열 캠프도 급히 민 특보를 해촉했다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특보 임명 나흘만이었는데요. 하지만 통합특보라고 앉혀놓은 사람이 당의 분열만 부추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민영삼 특보, 아니 이제는 전 특보죠. 자리는 물러났어도 발언은 쉽게 물을 생각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준석 대표가 제발 좀 조용히 했으면 쓰겠다. 제가 윤석열 그 캠프에 정말 그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미안한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전 시원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유롭게 더욱더 비판할 겁니다. 이제는 뭐 마음대로 비판하는 거죠. 이제 마음대로 비판할 겁니다. 이 대표가 개과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겁니다. 화살은 곧장 윤 전 총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비대위 추진설과 민영삼 전 특보의 발언에 대한 책임은 윤 전 총장이 있다는 비난 여론인 겁니다. 당내 다른 주자들은 직접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친 이준석 성향의 대선 주자들이죠. 이준석계를 자처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 추진설이 진심으로 가짜 뉴스이길 바란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던 분도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윤 전 총장 본인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다는 과거의 인연만으로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지금 분명하게 해둬야겠습니다. 우선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리더가 책임을 지라는 요구인데요. 캠프 인사가 당대표를 흔드는 게 윤 전 총장의 승인 없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의심이 된다. 이런 공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본인의 캠프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말입니까? 행여 힘으로 당을 접수해야 쉽게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친 이준석은 아니지만요. 젠틀맨 이미지를 고수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가세했습니다. 최근 측근 정치, 전원 정치로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 캠프부터 다잡으라고 말이죠. 당대표 체제를 흔들어서는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열은 파멸이다. 네. 다 자중하자.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은 당 바깥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인 윤사모 회원 일부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집회를 오늘 대구에서 열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윤사모와 선을 그으며 집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윤사모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입니다. 당의 단합을 강조해온 윤 후보의 뜻을 존중해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분란 상황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카드도 공개했는데요. 바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관리위원장에 정 전 총리를 선임한 건데요. 검사 출신인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일했었죠.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장도 역임했는데요. 개파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정당으로서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었던 19대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기에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 매우 해박하시고 공명정대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 전 총리에게 경선 관리에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승민계 논란도 있는 만큼 자신은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 같군요.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만큼 사태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또다시 어디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준석, 윤석열 갈등 여진 계속, 고비 넘길까?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근에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조금 전에 저희가 봤지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본인이 그동안 좀 참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고요. 상당히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유 전 의원이 현재의 당내 갈등의 중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다면서 캠프 인사들의 이딴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비대위 추진설 그리고 캠프 인사들의 이준석 대표 공개 비판 발언 등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과거 인연 때문에 오해를 살까 봐 그동안 말을 삼갔는데 최근 이 당의 내홍을 보면서 이러다 정권 교체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의 캠프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입당 후 비전과 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이 지지자들을 앞세워 당 접수를 시도하고 당대표를 흔드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계속 유승민계라는 공격을 받는 데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후보였죠. 당시에는. 공격하는 걸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계속 참았고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참았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저는 인내하고 침묵을 해왔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되는 거는 그게 무슨 당대표 흔들기의 수단같이 계속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에 와서 저는 뭐 공사구문을 저만큼 깨끗하게 한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원 전 총리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한 데 대해서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당 지도부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대선 후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당내 분열 조작 논란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최재형 캠프 천하람 언론특보는 논평을 통해서 윤석열 캠프 신조 상황실장의 탄핵 발언이 있은 후에 비대위 검토 기사가 나왔고 직후에 민영삼 당시 국민통합특보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 폭언까지 쏟아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가 당을 흔들고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데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전 특보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많은데 바람이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측근 정치, 전원 정치를 줄이고 본인의 캠프부터 다잡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의 비대위 검토가 황당한 가짜뉴스이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정말 가짜뉴스라면 법적 대응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보도와 보도에 언급된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윤 전 총장은 그 대외 행보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죠. 일단 비전 발표의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 전 총장을 때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홍준표 의원 캠프가 내놓는 발언을 들어보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된 비판 발언이 참 많던데 그러니까 이 대표를 흔드는 게 윤석열 캠프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 지도부에 속해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캠프의 이 대표 흔들기에 동참을 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한 건데요.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노골적인 당 대표 흔들기에 동참해서 당내 분열을 가속화한 바 있다면서 옛날에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보수 정권 최악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시대가 변했다고 슬그머니 등장해서 진윤 간별사라도 되겠다는 듯이 아양을 부리는 것인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사라져라 비난을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어제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홍준표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다.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대한 반발로 풀이가 되는데요. 여기에 김 최고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대표의 경선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고 당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요. 윤석열 캠프의 경찰 채용 논란을 문제 제기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윤석열 캠프가 지난 19일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캠프 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함께 일할 동문을 모집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내 다른 주자들이 이 공고를 문제 삼은 건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후보의 권력과는 문재인 정권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면서 권력기관 사유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원 전 지사는 정권에 탄압받았다는 전력을 빌미로 더 체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렵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를 하기는커녕 권력기관의 한 축인 경찰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를 캠프로 끌어들일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22년째 국회에 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본다라면서 사실이라면 황당하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찰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건 기억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다른 얘기지만 오재세 전 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또 입당식을 아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갈등 여진, 고개 숙인 이준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희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를 고르는 안목마저 뛰어난 우리 신혜원 체크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체껏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텔레파시라고 하니까 또 왔습니다. 수술실 CCTV. 역시 잘 통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수술실 CCTV입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진행하고 열람은 수사와 재판 관련 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의료계의 준비도 필요한 만큼 2년의 유예 기간도 뒀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보호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면서 헌법 소원 등으로 법안 실행을 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지하철 멈추나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노조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코로나 여파로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하고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조 측은 구조조정 철회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외에도 인천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지하철 노조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각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 초에 연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책임사인데요. MBC가 도쿄올림픽 중계 시에 크고 작은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보도본부장 사임을 비롯한 인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MBC는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쓰는 등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MBC는 민병우 보도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송민근 스포츠국장도 책임을 물어서 교체했으며 MBC 플러스 측 사장과 스포츠 담당 이사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조사위의 권고에 따라서 스포츠 제작 가이드라인과 검수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 번장 수고했고요. 다음은 류정아 상황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조금 전에 발표했죠. 국민의힘 의원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앞서 전수조사를 했던 민주당의 경우에는 탈당 조치를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관련 내용을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4시쯤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과 가족 70명에 대해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한 결과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혹사항 14건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권익위는 의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만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그리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이고요.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입니다. 열린민주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이 1건 있는데요.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인데 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불거졌던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건으로 알려집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앞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죠. 최소한 민주당이 했던 탈당 혹은 출당 조치보다는 강하게 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권익위 발표 오늘 오후 4시였죠.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 각 당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아마 내일쯤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약속은 지켜야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생각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최근 대선 주자들과 그리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했다가 의원들이 반발을 할 경우 이 이준석 리스크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지도부 내부에서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통보 받아보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내용인지 여부도 한꺼번에 판단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민주당이 먼저 했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좀 살펴볼까요?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탈당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탈당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2명,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만 이 출당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탈당에 반대한 의원들 지도부를 향해서 날선 언어를 쏟아냈었죠. 지금 무슨 재물 비슷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잉카 제국입니까? 무슨 재물 바치고 제사 지내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취소해서 해주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민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탈당계를 냈던 5명의 의원의 탈당까지 보류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당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탈당 조치를 거부한 의원에게 계속 설득하겠다라면서 별도의 징계도 하지 않았었죠. 심지어 무소속 신분이 된 윤미향 의원을 야당목 안건조정의원에 포함시켜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른바 알박기로 삼아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도구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인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 탈당 조치는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것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고육지책으로 이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권익위의 국민의힘 전수조사 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징계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잘못한 의혹은 수사기관이 하고 전수조사식으로 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무적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그렇고 권익위가 수사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다 걸러내겠어요? 권익위 조사에 대한 이 정치권의 조치들 나오는 대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야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도 동의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대한 오보도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가 많으니 구제하지 않은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지금 허점들이 많고 숱하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런 법안을 무지막지하게 의결하려 하니까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고 모든 언론 관련 단체들, 협회들 심지어는 외국까지도 이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세요. 의사 진행 발언. 표결에 대한 의사를 저희 하지도 않고서는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국회법을 왜 요리한테만 갖다 붙였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네, 문체위를 통과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제 내일 법사위를 거쳐서 모레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갈등을 드러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로 뭉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재갈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대선의 주요 화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를 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면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력 비리 관련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 그리고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이 언론 악법 저지 연석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정권 말기에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축됩니다. 네,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본회의 25일이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최재형 전 원장은 이 발표회도 연기하자 이렇게 함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토론회냐 발표회냐 이 국민의힘의 내홍을 치렀던 문제입니다. 갈등도 줄이고 대여 투쟁도 강화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특히 언론중재법이 대선을 앞둔 언론재갈법이다라고 한 윤 전 총장을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대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아요.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 하고 도망다니고 전원 정치를 하고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거야말로 언론의 재갈 물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선 대선 주자들도 언론중재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앞서 손해배상 규모가 5배로는 약하다.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징벌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와 또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찬성 입장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 비판도 나왔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살펴보니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선명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이 당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정의당과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협회에 이어서 국제기자연맹도 오늘 이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속보와 함께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강력 조치, 언론중재법 반대엔 한 목소리. 네, 저희가 이제 앞에 속보를 반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오후 4시에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의 부동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류 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대해서 13건,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서 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2명의 의원들에게 16건 불거졌다고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도 12, 국민의힘도 12, 숫자는 같습니다. 다만 전체 의원 수 대비 비율로 치면 국민의힘이 더 높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관련 법령 의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조사했던 민주당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계기관을 통해서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토대로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고 또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도 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내용은 특별수사본부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논의 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열린민주당 이제 1명이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좀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혐의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흑석동 재개발 구역의 상가 거래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렇죠. 김 의원 측은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구역의 재개발은 2017년 6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본인은 그로부터 1년 1개월 뒤인 2018년 5월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 측은 특수본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네, 업무상 비밀 의용 의혹은 상당히 중한 그런 혐의네요. 네. 권익위가 이제 어떤 근거로 그걸 발표했는지 좀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야 대치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 내일 법사위,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대한 이후에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안을 개정을 해서 악용될 여지를 막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자 출신이죠.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게 철회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도종환 문체위원장, 열린민주당 김우겸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절망의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굴 때도 결국 그 벽을 넘는다던 담쟁이를 노래하는 신 도종환은 어디 갔습니까? 기자들이 글을 쓰는 것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감탄해서 기자가 되기로 했다던 김의겸 기자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영화 1987의 최루탄 가득한 편집국을 직접 경험했던 이낙연 후보는 언론재갈법 같은 악법이 존재했다면 박종철 열사의 억울한 죽음과 군부 독재의 만행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언론중재법 반대를 고리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그간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위상,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독재국가 시절로 후퇴시킬 것입니다. 언론 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 중죄법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지만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완강한 입장이고 또 야당도 상당히 강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법사위에서 또 상당히 강한 충돌이 빚어지겠는데요. 유 실장. 네. 챙겨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챙겨요. 네. 자,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이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사례로 민주당을 비판을 한 겁니다. 강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 고발을 해왔다면서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허위가 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라고 썼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조 전 장관이 지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수기와 협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반면 그 적극 반박에 나섰는데요. 본인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는데 강 대표가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 주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에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정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경험한 여성들의 배신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돌봄 혁명의 시대, 차별금지법 통과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이 독자 노선을 분명히 천명을 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들어보시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진보개혁연대의 정원을 고합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의 판을 갈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이정미는 정의당만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심상정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죠. 제가 그 N차 도전이라고 그 주민 발제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심 후보가 과거 진보 정치 장벽을 허무는 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10년 대전환을 위해선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심상정 대세론이 아니라 이제 정의당 변화론이 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바통을 빼앗아 청년 세대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66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55세고요. 20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습니다.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일단 정리를 하고요. 관련 속보는 유 실장이 계속해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강력 조치, 언론중재법 반대엔 한 목소리입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천화재 당시 이른바 먹방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죠. 하지만 지사 찬스를 둘러싼 여지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있던 그날.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14시간째 불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꺼져가던 불이 다시 번지면서 건물로 들어갔던 119 구조대장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남에서 먹방을 찍고 있었죠.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 맛있죠. 경기도 재난 총책임자로서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한마디로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컵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경질이 됐었죠. 온라인에선 서남수전 교육부 장관의 사진이 다시 회자됐습니다. 이 지사는 박근혜 씨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었죠. 이 역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박 씨와 나는 다르다 해명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여론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순직 소방관의 장례식조차 홍보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긴박했던 그날 그 순간에도 그는 어김없이 동료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영영 이별해야 할 줄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사 결국 입장을 바꿔 고개를 숙였는데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습니다. 저의 판단과 행동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사의 사과에도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과,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건데요. 화재가 난 그 당시 웃으며 먹방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소방대장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먹방을 찍을 때 여러분 그 먹방 보시면 알지만 낄낄거리며 웃고 계십니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그런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아 그래 나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황교익 씨랑 이 먹방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웃는다? 이건 다중인격자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과하기 전까지 내놓은 해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지사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저녁금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당장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먹방을 하며 먹은 떡볶이와 순대, 팥죽은 저녁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캠프에선 사고 당일 소방관 실종 관련 보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 역시 실종 직후 보도가 나왔다. 해괴한 대변이다. 직격을 당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 박근혜 씨를 끌어들인 것도 실책이란 평가입니다. 계획을 잘못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얼른 가볍게 사과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때 화재 문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걸 뭐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대응이 잘못했다. 지금 실점 포인트죠. 이번 논란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하며 시작이 됐죠. 그 뒤엔 이른바 지사 찬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세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지지했던 김두관 의원이 입장을 바꿔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지사직을 또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대선 후보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동의가 잘 안 됐고요. 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도지사직을 가지고 경선에 임하는 거는 도민들한테 두 번 뭐 좀 죄를 짓는 같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먹방 사건 논쟁감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깨끗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입니다. 황교익 논란에 직접 불을 붙였죠.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건데요. 이 전 대표 검증이란 이름으로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비호감 1위. 최근 이 지사와 네거티브 공방이 되레 역효과를 낸 겁니다. 제가 논평에 잘 해명해 주시라, 잘 소명해 주시라, 성실하게 소명해 주시라 이렇게 논평을 쓴 거였거든요. 뭐 또 공격을 했다, 네거티브를 했다 이런 이제 또 저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댓글이 막 달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참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낙연 캠프에선 이 지사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이낙연 후보가 만일에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 우리 지지자 듣고서
도저히 이건 지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가상양자 대결. 이낙연 지지층보다 이재명 지지층에서 이탈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낙연 지지층은 78%가 이 지사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재명 지지층에선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61%에 그쳤습니다. 서른 의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이재명 캠프의 이 설명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나의 여론조사를 끄집어내서 몇 프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금지하는, 분석에서 금지하는 편향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보거든요. 10번 중에 한 번의 조사에서 나온 그 결과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선 의원이신데 과연 적절했나. 이 전 대표 황교익 씨에게 사과를 하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황교익 지명자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대선 후보와 일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사 사장 지명자가 싸운 꼴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대선 후보의 평판과 이미지에 있어서 큰 타격이고요. 황교익 씨 문제를 놓고 또다시 치러진 명락대전. 이번 전쟁은 양측 모두 패자인 듯 싶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웃고 있겠죠.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영화 속 이 장면으로 대신합니다. 네. 자,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아직 국민의힘 쪽에서는 속보가 안 나오고 있네요. 유 실장 챙기고 있죠? 네, 아직. 네, 네. 관련된 내용 만약에 오늘 저희가 전하지 못하면요.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추가로 전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제 3실장이 모두 출석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요. 또 외통위도 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관련된 속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운영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운영위는 반년 만에 청와대 3실장이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한 만큼 야당 네.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와 방역 실패를 거론하면서 김우란 방역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아, 오늘 안 나왔죠? 네,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참모진들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유성범 의원이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유영민 비서실장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를 잘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외통위 쪽은 어떻습니까? 네, 외통위에서는 뭐 아프간 사태도 있고 뭐 북한 이야기도 있고 또 공방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정의용 실장 입장은 저희가 설명을 했었죠. 네, 그런데 네. 정의용 장관이 장관이죠, 이제. 발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면서 아프간 사태가 보여주듯이 설익은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에 정의용 장관이 발끈했고요. 아프간과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아프간 같은 허약한 정부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정부를 부패와 무능으로 몰락한 아프간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정치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관련된 오늘 속보를 좀 보면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 6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판단한다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변화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설국열차의 칸막이를 부숴버릴 정도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내의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사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와 강릉을 잇는 강호축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전북을 충청, 강원과 함께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도시 금융특화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등 14개 시군의 지역별 세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연금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평생 안정적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 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년이 소득 20에서 30%를 부담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관련된 아까 이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쪽의 입장은 나왔네요. 이재명, 이낙연 캠프 측에서 엄정한 조치를 하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공언을 했으니까 관련된 조치가 이제 추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박마커. 지금 이제 태풍 관련 속보가 혹시 들어온 건 없어요? 네, 오마이스가 아까 신체코도 얘기했지만 대구 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남 창원시가 재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오늘 오후 6시 일기에서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을 했는데요. 대상 지역은 모두 73곳이라고 합니다. 대상 지역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초등학교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좀 옮겨달라고, 피해달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또 저지대 해안도로를 강수 상황에 따라서 통제하겠다라는 예정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먹방 사과한 이재명, 지사 찬스 여진 계속, 비호감 1위 이낙연, 네거티브 공세 부메랑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썰전 라이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 네. 잘 챙겨요. 네, 법사위 속보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태풍 속보도 좀 챙겨줘요. 네.